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거는 제가 대본을 몇 번이나 덮어버리고 싶었을 정도로 참혹하고 끔찍한 사건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살인이라고 하면 날카로운 흉기나 독극물, 물리적인 폭력 같은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진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일 수 있는 악마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오늘 다룰 사건은 작년 11월에 세간을 큰 충격에 빠뜨렸던, 또 올해 3월에 경악스러운 추가 진실들이 밝혀지고 있는 바로 파주 육군 부사관 아내의 사망 사건입니다. 단순한 방치였을까요? 아니면 철저하게 계산된 가장 잔인한 형태의 살인이었을까요? 사건 같이 한번 보시죠. 때는 2025년 11월 17일 오전이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에서 119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와요. 아내가 의식이 없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요. 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자는 현역 육군 부사관인 30대 남편이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현장으로 다급하게 출동을 했겠죠. 그런데 안방 문을 여는 순간 구급대원들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고 해요. 집안 전체를 진동하는 세상 처음 맡아보는 그런 기괴하고 끔찍한 악취 때문이었는데요. 침대 옆에 1인용 소파에 당시 37세였던 아내를 발견하게 됩니다. 11월이면 쌀쌀한 날씨잖아요. 그런데도 얇은 민소매 한 장만 걸치고 목까지 이불이 덮여 있었다고 해요. 이제 이불을 걷어내고 나니까 구급대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에 아내의 몸무게가 한 30kg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뼈하고 가죽만 남은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아프리카 기아들 모습 그런 것보다 더한. 거기다가 하반신은 대소변 오물로 완전히 막 범벅이 되어 있었다고 해요. 등과 엉덩이 이런 바닥 닿는 부위들은 피부랑 그 의자랑 막 달라붙어 있었고, 또 뭐 욕창이 생기다 못해서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진행 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살이 썩고 있는 그 상처 부위에서 수만 마리의 파리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대요. 심지어 그 구더기들이 막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막 파리가 알을 낳고 있는 그 상태였다고 하거든요. 이게 상상이 가세요. 시신이 아니고 숨이 붙어있는 상태, 그 상태였거든요. 이 시기 이제 혼미한 상태로 머리맡에 이제 휴대폰 거치대를 놔두고 그 휴대폰 영상을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는 상태로.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것도 남편이라는 사람이 한 이불 덮고 자는 아내였을 거잖아요. 근데 아내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구급차로 이송이 일단 됐어요. 근데 그 가던 도중에 심정지가 한번 왔대요. 근데 이렇게 좀 괜찮아졌다가 이제 병원에 도착해서 폐혈증이랑 영양실조 뭐 이런 걸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일단 남편은 긴급 체포가 돼요. 근데 한다는 말이 아내가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심해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하고, 밥을 안 먹겠다고 막 고집을 부려서 어쩔 수가 없었다. 그리고 막 발이 썩어 들어간 거는 119에 신고하기 하루 전날 처음 봤다. 막 지도 몰랐다. 막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몰랐다는 게 믿어지세요? 의학 전문가들이 하는 말은 구더기가 그 정도로 번식하고 피부가 뼈가 보일 정도로 괴사하려면 최소 수개월 동안 같은 자세로 오물 속에 방치되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문가고 뭐고 살이 그 정도로 썩고 구더기가 들끓는데 냄새 진동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친 소리 또 정도껏 해야지. 매일 퇴근해갖고 집에 오는데 뭔 하루 전날 알았다는 개소리를 하고 있노.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러면 도대체 이 남편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아내랑 남편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이었다고 하거든요. 오랜 시간 알고 지내다가 결혼을 한 지 10년 차 됐다고 합니다. 남편은 겉보기에는 처가 식구들을 엄청나게 살뜰히 챙기고 애교도 잘 부리고 그랬다고 해요. 아내의 가족들은 남편을 굳게 믿었겠죠. 왜냐면 아내가 우울증이랑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이 친정 식구들까지 피하고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랑 이제 그 아내 가족들이랑 아내랑 중간에서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주던 그런 창구 역할 같은 걸 한 거죠.
그러니까 남편은 장모님한테 주로 전화로 아내는 제가 잘 돌보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도 아내가 좋아하는 간식 사서 들어가고 있어요. 막 이지랄 하면서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완벽한 가면 뒤에서 그 아내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소름 돋는 게 이게 단순한 방관이 아닌 거예요.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를 철저히 통제하고 가스라이팅한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도 기만하고 남편은 아내가 우울증으로 외부와 단절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을 넘어서 이용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족들이 뭐 찾아오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갖고 막 전화만 하면 의심을 하고 이럴까봐 자기가 이제 중간에서 다정한 사위 코스프레 하면서 완전 아내를 고립시킨 겁니다. 아내가 애초에 왜 우울증에 걸렸는지도 알 것 같지 않아요. 아내는 스스로 거동주차 불가능해서 대소변도 못 가리는데 그 아내를 1인용 소파, 그 좁은 소파에 눕혀놓고 지는 거실이나 다른 방에서 편하게 밥 처먹고 잠도 잤겠죠. 아내가 고통에 신음하면서 썩어갈 때 그 새끼는 뭘 했을까요? 사건 초기에 군사경찰은 남편을 중유기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를 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방치해서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뭔가 약하잖아요. 직접적으로 살인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방치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작년 12월 말에 군 검찰은 기소 단계에서 제명을 바꿉니다. 바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제명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 가평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아시죠? 그년한테 적용돼가지고 무기징역 받아냈던 그 제명이거든요. 마땅히 해야 할 구호 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아서 직접 목을 조르거나 칼로 찌른 것과 똑같은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초기에 수사기관이 왜 처음부터 살인죄를 적용을 안 했을까요? 그게 그래도 남편이 119에 신고는 했잖아요. 뭐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군 검찰의 판단은 달랐던 게 119에 신고한 시점을 한번 보세요. 이미 아내의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진짜 폐혈증 쇼크로 숨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병원에 가도 죽겠구나라는 계산이 딱 섰을 때 119에 신고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자신의 알리바이도 만들고 뭐 구호하려는 노력했다, 이런 면피하려고 한 것도 있을 거고, 뭐 그런 기록을 또 남기기 위해서 119도 부르고 한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거죠. 죽어가지고 뭐 경찰이 출동하고 이러면 자기는 이제 완전 끝장이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파일러가 배상훈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송에 나와서 분석을 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한 유기나 방치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며 일종의 우월감이나 지배욕을 느끼는 가학적 학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육체적 폭력을 넘어선 정신적 러스트 머더의 한 형태가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러스트 머더는 쾌락형 살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물도 이렇게 키우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구속되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군인이라는 새끼가 아니 나라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부사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놈이 지 아내도 못 지키고 지키기는커녕 지 아내를 갖다가 그 우물 구덩이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든 거잖아요. 씨발 이거는 진짜 인간이기를 포기한 겁니다. 여기까지도 끔찍하죠. 근데 최근에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탐사 다큐 그런 방송을 통해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냥 방치한 줄만 알았던 남편의 치부가 낱낱이 밝혀졌거든요. 첫 번째는 아내의 시신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단순 영양실조와 폐혈증인 줄 알았는데 처음에는 흉부 CT 촬영을 했더니 아내 왼쪽 갈비뼈에서 오래된 골절 흔적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갈비뼈가 스스로 부러집니까? 침대에만 누워서 지내던 사람이 어디 부딪혀서 갈비뼈가 부러지겠어요. 이거는 장기간에 걸쳐서 뭔가 은밀하게 이루어진 물리적 폭력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들죠. 사실은 의심을 넘어서서 폭력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편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돈인 거예요. 이제 빚더미에 앉은 남편한테 거동이 불편하고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진 그 아내는 그저 짐이었던 거예요.
이혼을 하자니 위자료도 줘야 돼, 재산 분할도 해야 돼, 이러니까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 스스로 죽어주길 그렇게 바랬던 걸까요? 뭐 전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 이놈은 아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게 철저히 통제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핸드폰까지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아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거예요. 스스로 막 물 한 모금도 못 마시는 아내를 그냥 의자에다가 묶어놓고 완전 시체나 다름없는 상태로 만들어 둔 거잖아요. 밖에서는 빚쟁이들한테 쫓기면서 천연덕스럽게 출퇴근하고 막 착한 척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닌 꼬라지 생각하면 진짜 분노를 넘어서서 구역질 날 것 같다. 미쳤다 진짜.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저는 가장 두려운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이름의 밀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리 사회적 안전망이 발달을 했다고 한들 현관문이 닫히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되는 순간 그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지옥은 외부에서는 결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음의 병에 걸린 아내는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나 전문적인 치료가 절실했겠죠.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서서히 썩어 들어가게 만드는 악마보다 더한 남편뿐이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이 사건은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든요. 군사법원의 특성상 또 제 식구 감싸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 모두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됩니다. 이미 2023년 강원도 동해시에서도 육군 부사관이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군인들의 끔찍한 강력범죄, 이거는 군 당국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될 겁니다. 나라 지키라고 세금 줘놨더만 지 아내나 해치고 다들 뭐하는 새끼들이고. 이 남편 새끼, 이 새끼 한번 물어보자. 그 악취나는 방구석에서 맨날 뭔 생각했노 니는? 아내가 죽는 그 순간에 일말의 죄책감이라도 느꼈나? 법정에서 어떤 시덥잖은 변명 들어놓을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무엇보다 네 그 썩은 눈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었을 아내가 안다. 부디 남은 평생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아내가 겪었던 그 고통의 10,000분의 1이라도 느끼면서 죗값 치르기를 바란다. 오늘 이 무겁고 아픈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119를 부르기 직전까지 몰랐다는 남편의 변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나오면 또 제가 다시 한번 발빠르게 후속 취재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기거나 세상과 단절된 이웃이나 가족이 있다면 오늘 한번 먼저 안부전화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갱상도 김미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사건은 2011년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바로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기괴함 때문에 당시 사이비 종교의 소행이다, 누군가 조력자가 있다는 등 수많은 괴담이 쏟아졌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오직 사실과 과학적 증거만을 가지고 이 사건의 진실에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2011년 5월 1일 양봉업을 할 자리를 찾기 위해 문경 둔덕산의 폐채석장을 오르던 3명의 남성은 평생 잊지 못할 끔찍한 장면을 목격합니다. 버려진 채석장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앞 커다란 바위 위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는 한 남자가 못이 박힌 채 매달려 죽어 있었죠. 그는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있었고 오른쪽 옆구리에는 깊은 자상이 있었습니다. 현장은 마치 성경 속 골고다 언덕을 재현한 듯 했습니다. 성경에 묘사된 예수의 십자가 처형 모습, 딱 그거였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들조차 그 참혹하고 비현실적인 현장에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망한 남성은 58살의 택시기사 김모 씨였습니다. 김 씨의 양손과 양발은 십자가에 커다란 못으로 박혀 있었습니다. 몸은 처지지 않게 나일론 끈으로 십자가에 단단히 묶여 있었고요.
오른쪽 옆구리에는 흉기에 찔린 상처가 있었죠. 이는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로마 병사의 창에 찔렸다는 성경의 묘사를 정확하게 따른 것입니다. 게다가 가시관을 쓰고 시신 앞에는 거울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을까요? 처음 이 사건을 접한 대중과 언론의 반응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절대 자살일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혼자서 양발에 못을 박는 것까지는 뭐 엄청난 고통을 참으면 어떻게든 가능하다고 쳐도, 아니 양손은 어떻게 박습니까? 한 손을 못으로 박고 나면 남은 한 손은 누가 박아주나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초기 여론이었습니다. 경찰 역시 타살 혹은 조력자가 있는 극단적 선택의 무게를 두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집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약 20m 떨어진 곳에서는 김 씨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1인용 텐트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텐트 안에서 발견된 자필 메모였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 제작 도면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서가 아주 자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는 진짜 십자가를 세우기 전에 연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 나무 십자가들의 흔적도 발견이 됐죠. 그리고 망치나 전기 드릴, 톱, 칼 같은 공구들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김 씨가 사건 직전 창원의 한 목재소에서 십자가를 만들 나무를 직접 샀고요. 철물점에서 목과 전기 드릴 등 현장에서 발견된 공구들을 모두 직접 신용카드로 구매한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증거가 계획된 사를 가리키고 있었죠.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믿지 못했어요. 자기 손에 직접 못을 박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그런 의문 때문이었죠. 경찰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자살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과수와 함께 직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김 씨와 같은 체형의 마네킹을 가져다 놓고 메모에 적힌 순서대로 실험을 해본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실험 결과는 대한민국 법의학사에 남을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못이 박히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가 실행한 것으로 결론난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 씨는 십자가의 나무판에 양손이 닿는 위치에 미리 큰 못을 위를 향해 비스듬히 박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받치고 설 발판도 만들어 두었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선 그는 밧줄로 허리와 목을 십자가에 단단히 묶어 몸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망치로 양 발등에 못을 박아 십자가에 고정을 시켰죠. 그 후 미리 준비한 칼로 자신의 오른쪽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복부를 흉기로 깊이 찌른 상태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출혈과 고통을 안고 그 이후의 과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복부의 자상은 간이나 창자 등 치명적인 주요 장기를 비껴가서 출혈량이 생각보다 적었다고 합니다. 법의학자들은 이 상처가 즉각적인 쇼크사나 실신을 유발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의식을 유지한 채 다음 단계를 강행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혼자서 충분히 가능한데요. 이제부터가 핵심입니다. 그는 전동 드릴을 사용해서 먼저 자신의 양손바닥에 직접 구멍을 뚫었습니다. 손에 난 구멍을 처음에 미리 십자가에 박아둔 못에 그대로 끼워 넣은 것이죠. 즉, 한 손을 못질한 다음에 다른 손을 못질한 것이 아니라 미리 박아둔 못에 구멍낸 손을 끼워 넣는 방식을 사용한 것입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김 씨의 양손에 난 상처는 드릴에 의해 뚫린 구멍이 맞았고요. 현장에 있던 전동 드릴에도 그의 혈흔과 살점이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남성을 매달 수 있는 거대한 목재 십자가나 수많은 공구, 그리고 거울, 텐트 등을 험한 산속으로 혼자 옮기고 또 조립을 해서 땅에 단단히 세우는 것이 가능한 걸까요? 수사 결과 김 씨가 범행 전 여러 날에 걸쳐서 목재와 도구들을 조금씩 산 위로 운반한 정황이 인근 CCTV와 목재소,
구매 내역 등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텐트 역시 산속에서 며칠간 머물면서 범행을 준비하고 연습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제3자의 개입이 없는 김씨 단독으로 행한 극단적인 선택이자 종교적 의식이었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부검과 현장 감식을 담당했던 전문가들은 이 시뮬레이션 결과를 두고 인간의 고통 회피 본능을 완전히 거스른 상상을 초월하는 인내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반적인 극단적인 선택과는 다르게 뼈를 뚫는 고통 속에서도 기절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스스로 실행했다는 것은 뚜렷하고 강렬한 목적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김씨는 이런 고통을 참아가면서까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일까요? 경찰은 김씨의 주변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경남 창원에서 택시 기사를 하던 그는 사건 발생 몇 년 전부터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지냈습니다. 동료 택시 기사들과 이웃들의 진술에 따르면 김씨는 매우 과묵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눈에 띄는 기행을 일삼는 성격이 전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불필요한 마찰을 빚지 않는 조용한 성향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지배한 것은 단 하나, 바로 종교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신앙은 아니었어요.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교회에 나가는 대신 혼자서 성경을 깊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특정 시점부터는 성경의 내용, 특히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 처형에 병적으로 집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통을 나도 한번 느껴보고 싶다라는 말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수년 전 이혼한 뒤에 가족과 사실상 연을 끊고 철저하게 혼자 지내왔습니다. 전처나 자녀들의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어 있었고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깊은 관계의 지인도 아예 없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극심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이 그가 자신만의 종교적 세계와 환상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든 강력한 토대가 되었다고 분석합니다. 결론적으로 문경 십자가 사건은 개인의 극단적인 종교적 망상이 얼마나 기괴한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도저히 믿기 힘든 그 과정을 국과수의 정밀한 과학적 시뮬레이션이 낱낱이 입증해낸 사건입니다. 모든 물증과 과학적 실험이 개인의 극단적인 선택을 가리켰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 발견자에 대한 의혹이었죠. 당시 수사기관이 조력자의 존재를 의심하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요. 시신을 처음 발견한 양봉업자 일행 중 한 명인 전직 목사였던 주모 씨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종교 관련 카페에 이 사건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카페 게시물 중에는 성경 속 예수의 고난을 육체적으로 재현한다거나 극단적인 고행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뉘앙스의 글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이 카페는 소수의 회원들끼리만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고요. 기성 종교의 염증을 느끼고 극단적인 교리에 심취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왜곡된 신념을 강화하는 식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조력자가 아니냐, 모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폭발했습니다. 더불어 시신이 발견된 둔덕사는 길이 험하고 인적이 매우 드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 종교적 신비주의와 종말론에 심취해 관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주 씨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다 시신을 발견했다? 너무 자기적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주 씨가 더욱 의심을 샀던 것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훼손된 시신을 목격하게 된다면 극심한 공포와 혼란을 느끼게 되겠죠. 하지만 주 씨는 시신을 발견하자마자 신고하는 대신 카메라를 꺼내 다양한 각도에서 시신의 사진을 침착하게 촬영했습니다. 이는 그가 눈앞의 참상을 끔찍한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평소 추구하던 순교 혹은 거룩한 현상으로 인식했음을 말해줍니다. 주 씨가 운영하는 카페에 가보시면
촬영한 시신사진과 현장이 블러 처리 없이 버젓이 올라와 있습니다. 매우 충격적일 수 있으니 비위가 약하시거나 심약하신 분들은 방문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주 씨는 경찰 조사와 언론 인터뷰에서 시종일관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심리학자들은 그가 자신이 이 성스러운 사건을 세상에 알리도록 선택받은 발견자 혹은 선지자라는 과대망상에 빠져 있었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디지털 포렌식, 주 씨의 통화 내역, 이메일이나 금융거래 행적을 샅샅이 뒤지고 김 씨와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은 증거나 현장에 있었던 DNA, 족적 등 물리적인 흔적을 끝내 찾아내지 못해서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김 씨가 주 씨의 카페를 눈팅하면서 범행의 아이디어나 종교적 정당성을 얻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게 봅니다.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더라도 주 씨가 퍼뜨린 극단적 신앙관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김 씨의 심리에 치명적인 불씨를 당겼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2011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문경 십자가 시신 사건은 종교적 신념에 빠진 개인의 치밀하게 계산된 극단적 선택으로 내사 종결됩니다. 그가 재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의 희생과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종교적인 숭고함이 아니라 끔찍한 자기 파괴와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맹목적인 신앙과 고립이 한 인간을 얼마나 극단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씁쓸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고 의지해야 될 종교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세상과 단절된 채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고통받는 이웃은 없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세요. 2026년 2월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모텔. 체크아웃 시간이 지났음에도 나오지 않는 손님을 확인하려던 직원은 차갑게 식어버린 20대 남성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외상도 침입 흔적도 없는 기묘한 죽음. 그런데 이 죽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열흘 전 인근의 다른 모텔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연이라기에 너무나 닮아있는 두 죽음. 경찰이 CCTV를 추적한 결과 두 사건의 현장에는 공통으로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앳된 얼굴의 20살 여성 김소영이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새로운 유형의 젊은 여성 사이코패스 김소영의 연쇄살인 행각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김소영의 범행이 세상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26년 2월 9일이었습니다. 수유동의 한 모텔에서 2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이 됐죠. 사인은 불명. 하지만 국가수 보감 결과 B씨의 혈액에서는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 성분인 벤조디아제핀과 여러 약물이 검출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고 B씨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던 여성을 추적합니다. 그녀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유유히 현장을 떠났는데요. 경찰의 포위망은 의외로 빨리 좁혀졌습니다. 그녀의 집은 범행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체포된 김소영은 처음엔 죽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의견 충돌이 있어 잠시 재우려고 약을 탔을 뿐이라는 전형적인 변명을 했죠.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행적을 조사하자 소름 끼치는 사실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1월 28일에도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남성을 살해했던 것입니다. 김소영은 자신이 철저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수면제를 숙취 해소제에 타서 먹이고 자작 메시지를 보내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간과한 것이 있었죠. 바로 자신의 스마트폰 검색 기록이었습니다. 경찰이 김소영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충격적인 기록이 발견이 됩니다. 그녀는 범행 전 챗GPT를 통해 구체적인 살인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수면제와 술을 섞어 마시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수면제의 양은 얼마인가요? 약물을 먹고 죽으면 부검에서 검출되나요?
재우려고만 했다는 그녀의 진술이 거짓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도대체 20살의 젊은 여성은 왜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걸까요? 경찰 조사 결과 그녀의 범행 동기는 지극히 도구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피해자들은 인간이 아닌 자신의 식탐이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김소영은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를 빼앗아서 시신이 있는 방에서 13만원어치 치킨 배달을 시킵니다. CCTV에는 그녀가 태연하게 치킨 박스를 들고 나가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상세 내역을 보면 더 기가 차는데요. 양념 소스팩을 추가하고 즉석 밥까지 챙겼습니다. 심지어 또 다른 데이트 상대였던 남성에게 보낸 문자가 공개됐는데 항정살이 먹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먹는 것에 대한 집착뿐이었던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극단적인 자기 중심적 성향과 공감 능력 결여의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평소에도 남성들에게 비싼 카페나 5성급 호텔, 레스토랑 정보를 보내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관계가 없어지거나 갈등이 생기면 마치 방해물을 치우듯이 약물을 사용해 남성들을 제압하거나 살해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그녀에게 살인은 목적이 아니라 거슬리는 것을 제거하거나 돈을 얻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의 특성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소영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PCLR 검사의 결과는 25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기준점을 넘겼습니다. 이는 과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은혜나 엄인숙과 같은 여성 연쇄살인마들과 유사한 궤를 그리면서 그들보다 더 어린 나이에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 큰 충격을 줍니다. 김소영 사건에서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AI를 범죄의 조력자로 활용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연쇄살인마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기도 한데요. 과거의 살인마들이 도서관이나 경험을 통해서 범죄를 학습했다면 김소영은 디지털 정보를 가공하는 데 능숙한 세대잖아요. 그녀는 AI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범죄의 리스크를 계산했던 것이죠. 살인 직후에 SNS에 자작극을 올리거나 태연하게 배달을 시켜 먹는 행동은 그녀의 정서적 결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합니다. SNS에 올린 자작극은 피해자에 대한 조령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여전히 평범하고 우월한 일상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자기애적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타인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정서적 맹인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범죄 심리학자들은 김소영이 만약 이번에 잡히지 않았더라면 범행 주기가 점점 짧아지는 살인 중독 단계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경고합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필요에 의한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나타난 이 압도적인 냉혹함은 우리 사회가 앞으로 마주할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할지 무거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소영은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소영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에 노출되었다고 합니다. 과정 불화 속에서 사회와 단절된 채 자라났고요. 그 결과 정서 조절에 심각한 장애를 겪으면서 오로지 자신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만을 추구하는 기질을 갖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불행한 어린 시절을 겪었다고 해서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김소영의 범행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를 추적해보니 여러 번의 절도 행각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한 청소년 지원센터에 다녔던 그녀는 주변인들의 물건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같이 있으면 물건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 정도였습니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은 김소영이 훔친 에어팟을 들키자 갈아서 변기에 버렸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는 증거를 인멸하고 상황을 모면하려는 공격적인 기획을 보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해당 기관에서 퇴출당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바로 드러나지 않은 희생자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연 김소영의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 하는 의구심이었죠. 범죄 전문가들은 김소영의 범행 패턴에서 숙련된 포식자의 향기가 난다고 입을 모아 말합니다. 처음부터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는 김소영의 주장은 거짓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이미 3번의 리허설을 거치면서 자신의 살인 기술을 완성해가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서 김 씨와 데이트하던 20대 남성은 와인을 마신 뒤 갑자기 쓰러집니다. 의식은 있는 상태였으나 상태가 위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김소영과 한 달 정도 사귄 20대 남자친구는 그녀가 준 수면제 성분을 탄 것으로 추정되는 피로회복제를 먹고 쓰러집니다. 이틀 후에 깨어나서 피로회복제 속에 넣은 게 뭐냐? 라고 물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김소영은 이미 경찰에서 수사 대상이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서울 강북구 노래방에서 30대 남성이 김소영이 건넨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의식을 잃습니다. 역시 안에 수면제 성분을 넣은 것이었겠죠. 의식은 회복했지만 몸은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2026년 2월 김소영과 만난 30대 또 다른 남성은 35,000원어치의 숙취해소제를 대신 결제해줬다고 경찰에 증언합니다. 도대체 35,000원어치의 숙취해소제는 어디로 간 걸까요? 드러난 피해자들은 주로 오프라인에서 만났지만 데이트 앱이나 SNS로 온라인에서 만난 피해자가 있다면요. 약물을 먹고 지갑이나 휴대폰을 도둑 맞았더라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수치심 때문에 신고하지 못한 암수범죄가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살인, 미수 사건들에서 김소영이 사용한 약물의 용량은 치사량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살인에서는 그 양을 비약적으로 늘렸죠. 이는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전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는 계산하기 힘든 정교함입니다. 이는 그녀가 이미 여러 차례 비치사량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살인 레시피를 완성해 왔음을 시사합니다. 그녀는 잡히기 전까지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범행을 거듭할수록 대담해졌고 살인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단축키 정도로 여겼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를 일찍 찾아내지 못했다면 강북구의 모텔들은 그녀의 거대한 실험실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사 과정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김소영이라는 괴물에게 살인을 저지를 시간을 벌어주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28일 첫 번째 희생자가 발견되었을 때 경찰의 태도는 지극히 관성적이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당시 용의자였던 김소영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김소영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소영이 출석을 차일피일 미루었고요. 확실한 증거 확보를 이유로 김소영의 출석을 경찰 측에서 더 미룬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차 피해가 생긴 건데요. 이미 용의자였던 김소영을 긴급 체포하거나 제 시간에 나오게 하기만 했어도 열흘 뒤에 벌어진 두 번째 살인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2026년 3월 9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김소영의 신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20살 김소영. 그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몇 가지 뼈아픈 숙제를 남겼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SNS의 위험성,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범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실질적인 공포입니다. 무엇보다 평범한 이웃으로 보였던 이 어린 여성이 어떻게 이토록 냉혹한 괴물이 되었는지 우리의 사회 시스템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연쇄살인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사가와 이세이와 그를 스타로 만든 비정상적인 사회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1981년 6월 11일에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 인근에 있는 사가와의 자취방에서 시작됩니다. 피해자였던 르네 하르테벨트는 사건 당시 25살의 네덜란드 유학생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파리 소르본 대학교로 유학 와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던 아주 촉망받던 인재였습니다. 그리고 다국어에 능통했고요. 감수성도 풍부해서 시와 문학을 아주 사랑하는 친절하고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주위에서의 평판도 아주 좋았죠. 가해자 사가와 이세이는 1949년 일본 고베에서 부잣집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미숙아로 태어난 사가와는 어릴 적부터 체격이 왜소해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아주 심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학교열이 높아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많이 시켰고요. 사가와 본인도 공부를 곧잘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문학을 전공해 파리에 있는 대학교에 유학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서 같은 학교 동기로서 르네를 만난 것이죠. 사가와는 평소에 르네한테 독일시를 읽어달라는 핑계로 접근을 했고 사건 당일 저녁에도 시 낭독을 해달라면서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르네가 워낙에 친절하고 편견도 없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가와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르네가 책상에 앉아서 시 낭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사가와는 갑자기 뒤에서 미리 준비한 22구경 소총을 르네의 머리에 대고 빵 쏘게 됩니다. 르네는 즉사했죠. 이 새끼는 르네가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시신 앞에서 더러운 이상한 짓거리들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까지 했다고 합니다. 시체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엉덩이나 허벅지, 종아리같이 살집이 많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잘라냈습니다. 그 잘라낸 인육을 프라이팬에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냥 날것으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미친놈은 당시의 맛을 기록을 했었는데 소고기보다 기름지고 부드러웠다는 망언을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날 때마다 먹기 위해서 일부는 냉장고에 보관까지 했다고 합니다. 토할 것 같네요. 이 엽기적인 미친 짓을 이틀에 걸쳐서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자 남은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 이놈은 시신을 샘소나이트 가방 큰 거 2개에다가 나누어 담습니다. 이후에 택시를 타고 파리에 있는 블로뉴 숲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택시 기사는 큰 가방 2개를 들어주는데 너무 무거워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고 시체 옮기는 거 아니냐라는 농담도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 공원에 도착해서 호수에 가방을 던지려고 했지만 숲에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 걸 보자 당황해서 그 옆에 있는 풀숲에다가 가방을 그냥 버리고 도망쳤다고 합니다. 가방에서 피가 흘러나오는 걸 본 한 커플이 수상하게 생각해 경찰에다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출동을 해서 가방을 열어봤겠죠. 가방 안에서는 처참하게 훼손된 몸통과 잘려진 신체, 부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택시 기사의 증언과 목격담을 토대로 그 미친놈의 자취방을 찾아서 급습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는 아직도 인육의 일부가 접시에 담겨 있었고요. 르네의 신분증도 함께 발견이 됩니다. 이놈은 잡히는 게 또 무서웠던지 도망을 치려고 합니다. 하지만 실패했죠. 이놈은 잡히고 나서 순순히 범행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먹었다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르네는 자기 나라도 아닌 곳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착실히 살고 있었는데 이 믿었던 개쓰레기 같은 놈한테 살해당했고요. 또 그 시신마저 온전히 보존되지 못한 채로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었죠. 사가와 이놈은 어릴 때부터 지 개같은 피지컬에 대해서 열등감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운 백인 여성의 신체를 먹으면 지가 그 힘과 아름다움을 흡수할 수 있다는 이상한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은 그녀에 대해서 키가 크고 금발이며 매우 아름다운 내가 갖지 못한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라고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체포된 후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지가 했던 범행 과정을 하나의 예술적 완성이라면서 세세하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사가와는 범행을 순순히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감옥에 갈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프랑스 사법부가 사가와의 정신감정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신과 의사 3명이 사가와를 진단합니다. 결과는 어릴 적 알았던 뇌염의 영향으로 심각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으며 범행 당시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판단을 한 거죠. 제일 무서운 진단명이 아닐 수 없는데요. 우리가 사는 사회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현대 형법의 대원칙 중 하나는 책임이 없으면 형벌도 없다입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감옥이 아니라 병원에 보내져야 한다는 건데, 이런 논리로 인해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가는 대신에 정신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1984년에 이놈의 아버지가 일본에서 자기 아들의 귀국을 세게 추진합니다. 일본 측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면 평생 병원에 가둬두겠다는 약속을 하면서 돌려달라고 한 것이죠. 무슨 국가 간의 약속이 이딴 식으로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984년에 사가와를 강제 송환 형식으로 일본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사실 프랑스도 이놈을 처치곤란한 짐처럼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쫓아내듯이 보낸 겁니다. 프랑스는 사가와를 범죄자가 아니라 정신질환자로 분류해서 보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수사 자료랑 증거물을 일체 일본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신병원 쪽은 그를 진단한 후에 사가와는 정신병이 아니라 인격 장애일 뿐이고 법적 책임 능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본 경찰은 법적 책임 능력이 있는 사가와를 처벌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프랑스에서 증거를 안 넘기니까 일본 경찰이라고 별 수 없었던 거죠. 사가와를 다시 기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자르고 먹고 유기하고 이런 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그는 일본으로 송환된 지 15개월 만에 정신병원에서까지 퇴원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 것이죠. 프랑스에서는 미친 사람이라 감옥에 안 갔고, 일본에서는 안 미쳤기 때문에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놈은 두 나라 사이에서 붕 떠 있었던 겁니다. 사가와에게는 축복이었겠죠.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국제적인 범죄가 발생을 하면 국가 간의 각자의 수사 기록을 공유하는 것과 범죄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튄 놈들 잡아오는 거, 그거를 범죄 인도 절차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더욱 엄격해지는 계기도 되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버블 경제의 정점에 진입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물질적인 풍요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품이기는 해도 생활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던 것이죠. 그 안에서 대중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놈은 일본으로 돌아온 바로 직후에 자신의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책을 출간하는데 그 책이 바로 악의 고백입니다. 이 책은 당시 일본에서 엄청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까지 됩니다. 그래서 꼴의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놈이 TV에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파리 유학생 출신이었던 배경을 이용해서 옷도 그럴듯하게 세련되게 입고 나와서 마치 범행을 문학과 예술로 포장을 합니다. 지식인층 일부에서는 그를 고독한 예술가니 단미주의자니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동경을 보내기도 합니다. 심지어 음식 관련 프로그램에까지 출연을 하거든요. 고기 맛을 평가하기도 하고 자신이 했던 식인행위를 농담 소재로 삼는다거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연출들이 이어졌습니다. 육류 가공업체나 레스토랑 광고에 그를 섭외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실제로 고기를 처먹는 모습을 광고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인육 처먹은 새끼가 고기 먹는 걸 보면 그게 먹고 싶습니까?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고기 처먹는 사진 그거 봤으면 진짜 쳐웃고 있는데 인중을 갖다 확 후려버리고 싶다. 피해자 가족을 생각이나 하는 건지. 그리고 이놈은 지 성적 판타지와 범행을 재현한 성인 영화에도 출연을 합니다. 온갖 희한하고 거지 같은 영화에 조연으로 등장하면서 출연료도 야무지게 챙겼던 거죠.
당시에 일본 미디어가 내세운 논리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중이 원한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다. 일단 시청률과 판매량이 보장이 되니까 방송사와 출판사는 앞다투어서 그를 섭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놈은 법적으로 자유의 몸이잖아요. 이놈이 무엇을 말하든 막을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반응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이런 현상은 일본 내부에서도 강하게 비판하는 지식인들이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소리는 아주 일부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놈은 90년대 중반까지도 잡지 칼럼니스트와 평론가로 계속 활동을 합니다. 식인 살인마라는 개같은 타이틀을 훈장처럼 달고 말이죠. 피해자의 국가인 네덜란드와 사건 발생지였던 프랑스에서도 분노가 어마어마했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일본을 살인마를 숭배하는 야만적인 나라라고 비난했고요. 실제로 동령은 식인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분노하는 것도 너무 웃기는 일이긴 해요. 아니, 자기들이 미친 사람으로 판정해서 내보냈잖아요. 프랑스에서 이놈 풀어준 사람들은 사과가 저지랄하면서 멀쩡하게 작가 활동하고 광고에 나오고 예능 출연하고 하는 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르네의 부모님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이놈이 사망할 때까지 단 한순간도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딸의 시신을 인도받았을 때 시신의 일부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듣고 부모님은 실신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한 고통은 이놈이 일본으로 돌아와서 식인 작가로 유명세를 떨치는 꼬라지를 보는 일이었습니다. 이놈은 자신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후에 피해자 가족한테 인세의 일부를 보내겠다고 했고요. 그녀는 내 몸 안에서 살아있다라는 망언을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살인마가 TV에 나와서 웃고 떠드는 것을 보는 것은 내 딸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면서 절규했습니다. 르네의 아버지는 내 딸은 차가운 땅 속에 있는데 살인마는 따뜻한 집에서 스테이크를 처먹으면서 돈을 번다 라면서 세상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이놈은 2022년에 뒤질 때까지도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자식 잃은 슬픔도 모자라서 가해자가 활보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동시에 견디면서 여생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엽기 사건을 넘어서 사법 정의의 완전한 패배로 불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90년대 중반까지는 잡지에 연재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수입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괴함도 더 이상 돈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중은 점점 이놈을 혐오스럽고 더러운 노인으로 취급하면서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부자였던 그놈의 아버지가 사망한 후에 물려받은 재산도 이미 온데간데 없었고요. 개같이 번 돈도 모두 허망하게 탕진을 합니다. 이런 새끼들의 종특이죠. 이놈은 재판도 안 받고 감옥도 안 가서 전과자는 아니지만 살인마는 맞잖아요. 이것 때문에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정부에서 나오는 기초생활 수급비로 연명을 했고요. 도쿄 인근의 작은 아파트에서 은둔 생활을 합니다. 2013년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집니다. 그러면서 몸의 일부가 마비가 돼요. 이제는 혼자 걷거나 처먹는 것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년에는 휠체어를 타고 간병인의 병수발을 받아야 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여러 인터뷰를 하는데 이놈은 여전히 그때 그 인육맛을 잊을 수가 없다. 다시 젊어진다면 또 그러고 싶다는 되도 안 한 그런 망언들을 합니다. 결국 이 새끼는 2022년에 차가운 병실에서 고독하게 뒤집니다. 누군가는 식인 살인마라는 타이틀로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73세까지 천수를 누렸고요. 누군가는 25살의 빛나는 나이에 그저 친절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가해자의 서사보다 피해자의 눈물에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걸까요? 이 사건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시력을 잃거나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아주 가까운 가족들이 말이죠. 오늘 다룰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이코패스 어민숙 사건입니다.
빼어난 미모와 조용한 성격으로 주변의 동정을 한몸에 받았던 여인. 하지만 그녀가 지나간 자리엔 실명한 가족들과 싸늘한 시신만이 남았습니다. 유영철, 강호순조차 뛰어넘은 그녀의 잔혹한 범행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타겟은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1998년 이삿짐센터 직원이었던 이 씨와 결혼한 엄인숙은 처음엔 평범한 주부인 척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죠. 2000년 5월부터 남편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제를 몰래 먹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몽롱한 상태가 되면 이물질이 들어갔다면서 핀으로 눈을 찔러 실명시켰습니다. 눈을 실명시킨 것도 모자라 잠든 남편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부어 화상을 입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도 병실에서 복부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히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 의심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우울증 때문에 자해를 했다 또는 실수로 다쳤다고 말했어요. 그러고는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는 척 연기를 해서 보험금 약 2억 8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5년 내내 고문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이죠. 실명한 눈, 기름에 녹아내린 얼굴, 칼에 찔린 복부. 생각만 해도 소름 돋는데요. 어떻게 견뎠을까요? 이 모든 상처를 입힌 범인은 바로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보살펴주던 아내였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까요? 차라리 몰랐길 바라봅니다. 남편 이 씨는 뇌출혈과 합병증으로 고통받다 2002년 3월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어요. 첫 번째 남편이 죽고 불과 몇 달 뒤 엄인숙은 새로운 사냥감을 찾습니다. 운동선수 출신의 건장한 체격을 가졌던 임 씨가 두 번째 타깃이 되었던 거죠.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그에게 엄인숙은 본인이 이화여대를 나온 부잣집 딸인 것처럼 속여서 그에게 접근을 했어요. 2002년 11월 임 씨에게 우울증 치료제를 먹인 뒤에 정신이 몽롱해졌을 때 밀어서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골절을 시키게 되죠. 임 씨가 입원을 하자 엄인숙은 아무도 모르게 혼인신고를 합니다. 남편도 모르게 말입니다.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는 가족일 필요가 있었겠죠. 그 다음 달인 12월에는 또 임 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눈을 찔러 실명을 시킵니다. 이후 임 씨는 더 노골적으로 변합니다. 등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여러 번 입히는 가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임 씨는 입원 중에 원인 모를 감염병으로 2003년 2월 사망을 합니다. 엄인숙은 남편의 죽음 앞에서 오열을 하면서 영혼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 엄인숙이 챙긴 보험금은 약 4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들의 사례를 보면 인간 마르타에 가깝습니다. 사람을 상대로 실험을 한 게 아닌가라고 느껴지기까지 하는데요. 이미 받은 보험금을 탕진한 후에 쓸 돈이 부족해지자 그녀의 칼끝은 친가족을 향합니다. 친어머니 역시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제 성분이 든 음료를 건넵니다. 의식을 잃게 한 다음 눈을 주사바늘로 찔러서 실명을 시켰습니다. 친오빠에게도 술 한잔 하자면서 접근해 술에 수면제 성분을 넣어서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역시 눈에 염산을 부어서 시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오빠와 남동생이 있는 집에 불을 질러서 화상을 입히기도 했죠. 엄인숙 인연의 악마성은 자식 앞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연에게 자녀는 사랑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거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엄인숙은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딸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딸은 3살 무렵 뇌진탕으로 사망을 합니다. 당시 엄인숙은 딸이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딸이 사망한 뒤에 엄인숙은 우울증으로 정신과를 다니면서 약을 처방을 받습니다. 딸의 죽음으로 슬픔을 이기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범행했을 약이 필요했던 것인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훗날 자백 과정에서 본인이 딸의 죽음에 관여했음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고 전해집니다. 두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희귀병을 앓았습니다. 어민숙은 아들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주변에 돈을 빌리고 동정심을 유발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아들이 입원한 병원에서 알게 된 여성 전모 씨의 가방에서 신용카드를 훔쳐 돈을 인출하고 병원비까지 결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러고는 우울증 치료제 플러스 핀, 콤보로 실명을 시킵니다. 와,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오늘만 대충 수습하고 살자 뭐 이런 건가요? 결국 아들도 어민숙이 검거될 무렵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죽음도 자세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녀가 가로챈 6억 원의 돈. 그 돈은 남편의 목숨값이었고 어머니와 오빠의 시력이었으며 죽어가는 자식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의 전문 지식은 타인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의 숨통을 조이는 비수가 되어 돌아왔던 것입니다. 어민숙은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고 했었죠. 이 경력은 그녀가 단순한 살인마를 넘어 보험 범죄 전문가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설계사로 일하면서 어떤 부위가 다쳐야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지, 어떤 사고가 수사망을 피하기 쉬운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사망보험금은 조사가 까다롭지만 장애보험금은 상대적으로 지급이 빠르고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서 가족들의 눈을 집중적으로 공격했습니다. 화상도 마찬가지고요. 한 회사에서 고액보험을 들면 의심을 사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에 소액으로 나누어서 가입을 하는 분산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녀가 5년간 가로챈 보험금은 확인된 것만 약 5억 9천만 원에 달합니다. 2000년대 초반 물가를 고려하면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이 돈은 병원비뿐만이 아니라 명품 구입이나 유흥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허망하게 탕진되었습니다. 어민숙의 범행 도구는 칼이나 총이 아닌 수면제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출신인 그녀는 약물의 효과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주로 사용된 것은 우울증 치료제와 수면 유도제였습니다. 이런 약물들은 건망증 또는 단기 기억 상실증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술 한잔 하자거나 건강음료라면서 약을 탄 음료를 마시게 해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범행을 저질러서 본인의 정체를 숨기는 수법이었죠. 그 후에는 피해자들이 술에 취해 넘어졌다, 자해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핑계로 수사관들과 가족을 기만하였습니다. 가족들의 눈을 멀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른 어민숙은 아파트를 판 대금까지 모두 탕진한 후에 거처할 곳조차 없게 됐어요. 이때 그녀에게 손을 내민 건 과거 자신의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 강 씨였습니다. 어민숙은 형편이 어려워졌다, 잠시만 신세를 지게 해달라면서 강 씨의 아파트로 들어갑니다. 강 씨 가족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방 한 칸을 내주었어요. 2005년 1월 가사도우미 강 씨의 배려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어민숙은 가족들이 잠든 새벽에 거실에 불을 질렀습니다. 강 씨와 강 씨 가족이 이제 그만 집에서 나가달라는 그 한마디에 격분해서 강 씨의 집에 불을 지른 것입니다. 단지 자신의 처지가 초라해진 것에 대한 화풀이 혹은 또 다른 보험금을 노린 행위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불로 강 씨의 남편이 안면에 화상을 입어서 사망을 했고요. 강 씨와 자녀들은 전치 2에서 3주의 화상을 입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강 씨의 병원까지 찾아가서 병원 복도에 불을 지르려 했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병원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면서 어민숙은 체포가 됩니다. 갈 곳 없는 자신을 거둬준 은인에게 그녀가 준 보답은 죽음이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올 때 그녀는 이미 차갑게 돌아서 있었죠. 어민숙이 방아로 체포되었을 때였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눈물에 속아 넘어갈 때 오직 한 사람만은 공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남동생이었습니다.
남동생은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되어 자상하던 매형들이 죽고 어머니의 눈이 멀고 멀쩡하던 형이 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의 순간마다 항상 누나 어민숙이 곁에 있었던 것이죠. 어민숙이 가사도우미 집 방화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동생은 형사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사님, 이상해요. 우리 누나 주변에만 있으면 사람들이 죽거나 눈이 멀어요. 제발 우리 누나 좀 조사해주세요. 우리 누나 곁에 있으면 사람이 죽어나간다는 동생의 떨리는 제보는 5년간 이어진 잔혹한 연극의 막을 내리는 결정적인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경찰은 단순 방화 사건에서 연쇄살인 및 상해로 수사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후 어민숙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수십 건의 보험금 지급 내역과 피해자들의 공통된 실명 원인을 밝혀내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범죄는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등을 돌리게 만든 그녀의 끝없는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은 것이죠. 검거 후 그녀는 자신의 악행은 마약이 원인이라면서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약물 중독이나 정신 이상과는 거리가 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 검사 결과 또한 마약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거짓임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정신감정분석 결과도 너무 멀쩡한 상태였는데요. 꾀병에 가깝다는 실제 의사의 진단도 나왔었죠. 반면 반사회적 성격 장애 테스트인 PCLR 검사에서 그녀의 사이코패스 지수는 40점 만점의 40점이라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허나 전직 경찰이자 범죄학 교수인 김복준 교수님은 방송에서 아마 테스트를 받았다면 만점이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잘못 와전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는 단순히 나쁜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고통을 인지하는 뇌의 회로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녀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쾌감을 느끼는 순수 악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자 연기자 혹은 포식적 사이코패스라 부릅니다. 유영철, 강호승도 넘지 못한 40점 만점의 40점. 와전된 것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40점이라는 숫자는 전무후무한 사회적 포식자 어민숙이라는 짐승의 상징적 의미가 아닐까요?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와 관련 수사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조사를 하러 갔을 때 너무 가냘프고 아름다운 여성이 앉아 있어서 우리도 당황했습니다. 전 남편이 정신질환 좀 있어서 눈 자해하는 거 보고 그리고 나서 그걸 생각해내게 된 거였어요. 돈이 필요해요. 약을 샀었어야겠어요. 무슨 약이요? 마약이요. 제가 그랬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었을 거예요. 말투는 조곤조곤했고 눈물을 뚝뚝 흘리며 아픈 아이 걱정만 하더군요. 베테랑 형사들도 설마 이런 여자가 그런 끔찍한 짓을? 이라며 순간적으로 흔들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취조 중 어민숙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기절하는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를 해보면 심박수와 혈압이 너무나 정상이었다고 합니다. 형사가 연기 그만해라 라고 말하자 순식간에 눈물을 닦고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와서 안 통하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또 형사님, 저 배고픈데 밥 언제 줘요? 라고 묻는 그 눈빛, 그건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생생히 기억하기도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가족의 실명 상태와 죽음을 언급하면서 다그치자 어민숙은 미안해하기는커녕 어차피 죽을 사람 아니었느냐, 보험금이 나오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형사들을 경악해 했다고 합니다. 2006년 대법원은 그녀에게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존속 중상해 및 살인, 현주 건조물 방화치사, 강도 사기 등등 적용된 혐의만 10가지,
범죄 행위는 24건에 달합니다. 그녀의 근황은 간간히 전해지는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 그리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는데 그 내용은 사건 당시만큼이나 기묘하고 소름 돋는 부분이 많습니다. 엄인숙은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고유정, 최순실 등 사회적으로 파장이 컸던 여성 수감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수감 초기 엄인숙은 밖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수시로 기절하거나 몸이 아프다면서 꾀병을 부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를 하면 언제나 아무런 이상이 없었죠. 그리고 동료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교도소 안에서도 특유의 나긋나긋한 말투와 조용한 태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식의 이득을 위해 남을 조종하려고 하거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냉혈한의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수감자들도 그녀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2024년 MBC 다큐멘터리 그녀를 죽였다를 통해서 엄인숙의 실제 얼굴 사진이 대중에게 공개가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공개된 사진 속 그녀는 범행 당시의 가냘프고 청순한 이미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얼굴이 공개되자마자 누리꾼들은 아니 저 얼굴에 속아서 가족이 죽어갔다니 믿기지가 않는다. 사이코패스 40점 관상이 따로 있는 것 같다 라면서 다시 한번 분노했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무기징역수는 20년 이상 복역을 하게 되면 가석방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철장 안에서 보낸 20년, 수감 생활이 그녀를 뉘우치게 했을까요? 아니면 더 정교한 가면을 쓰게 했을까요?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본성은 고화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엄인숙은 여전히 그곳에서 누군가를 속일 연기를 준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이코패스에게 타인은 오직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까요. 돈을 위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가족의 눈을 멀게 했던 그녀. 과연 그녀에게 용서라는 단어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그녀에게 내려진 무기징역은 반성의 기회라기보다는 우리 사회가 이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일 것입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는 평범한 악마를 우리는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이코패스의 교화가 가능하다고 믿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12년 4월 1일 일요일 밤 경기도 수원시 지동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대한민국 범죄 역사상 가장 잔혹하다고 기록된 비극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한 명의 살인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했던 건 충분히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을 놓쳐버린 국가의 시스템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희생자의 처절한 구조 요청을 외면했던 13분의 통화, 그리고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오원춘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건은 밤 10시 32분에 시작됩니다. 퇴근하던 20대 여성 곽 씨는 길을 가던 중에 전신주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끌려갑니다. 그녀가 끌려간 곳은 인근의 한 자취방. 범인이 잠시 방을 비운 사이에 곽 씨는 사력을 다해서 문을 잠그고 112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네, 여기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요. 저 지금 성폭행 당하고 있거든요. 목골놀이터요? 네, 목골놀이터 전에 집인데 어느 집인지 모르겠어요. 지동이요? 네, 지동초등학교 좀 지나서 목골놀이터 가는 길쯤으로요. 선생님 핸드폰으로 위치 조회 한 번만 해볼게요. 네, 저기요, 지금 성폭행 당하신다고요? 성폭행 당하고 계신다고요? 네네. 자세한 위치 모르겠어요? 자세한 위치 계속 말했죠.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에요. 지동초등학교에서 목골놀이터 가기 전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어떤 아저씨요. 아저씨 빨리요. 빨리요. 누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아저씨예요.
어떻게 하고 들어갔어요? 저 지금 잠갔어요. 문 잠갔어요? 내가 잠깐 아저씨가 나간 사이에 문 잠갔어요. 들어갈 때 다시 한 번만 알려줄래요? 잘못했어요. 아저씨 잘못했어요. 여보세요. 주소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주소. 경찰의 대응은 처참했습니다. 신고 접수 경찰관은 정확한 위치가 어디냐, 누가 그러는 거냐라는 질문만 계속 반복을 했고,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고통받는 소리가 수화기를 통해서 7분이나 넘게 흘러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상황을 부부싸움 정도로 오판했습니다. 더 소름 끼치는 사실은 경찰이 이 전화를 끊지 않고 13분 동안이나 유지했다는 점입니다. 범인은 중국 내몽골 출신의 일용직 노동자인 오원춘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그를 조용한 사람으로 기억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 안에서 벌어진 일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짓을 저지릅니다. 시신을 훼손했던 것이었죠. 여기서 소름 돋는 점은 그의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범행 직후에 태연하게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고요. 경찰이 집 앞에 들이닥쳤을 때도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원한관계나 우발적 살인에서 시신을 훼손하는 이유는 보통 하나입니다. 유기하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하지만 원춘은 달랐습니다. 그는 시신을 무려 358조각으로 토막을 냈습니다. 법의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적인 증거인멸의 수준이 아니다. 조각 하나하나의 크기가 가로 세로 수 센티미터 정도로 일정했어요. 그리고 뼈에서 살만 골라내는 그런 발골 작업이 아주 정교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숙련된 도축업자가 고기를 손질한 듯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리하여 납품을 위해서 부위별로 손질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오원춘의 방에서 발견된 칼은 일반적인 가정용 식도였지만 발견 당시 날이 아주 날카롭게 갈려져 있었습니다. 범행 직후에 시신을 훼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날을 세운 흔적이었죠. 그리고 그는 훼손된 시신을 14개의 봉지에 나누어 담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봉지가 모자라서 더 사러 나갔다고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는 단순히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달하거나 판매하기 위해서 규격화해서 포장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낳기도 했습니다. 오원춘은 일용직 노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4대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핸드폰에서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살을 붙이고 붙여서 이미 수십 명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아니냐라는 괴담으로 번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찰이 오원춘의 DNA를 미제 사건들과 대조를 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추가 범행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 중국을 오간 횟수가 무려 15회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일개 막노동자인 오원춘이 혼자서 그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에는 무리가 있으니 거대 장기 밀매 조직이나 인육 유통 조직이 뒤를 봐주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초기 경찰의 부실 대응이 이런 조직의 압력 때문이 아니냐라는 음모론으로 번지기도 한 것이죠. 현장 감식 결과 오원춘이 시신 조각 일부를 정성스럽게 비닐에 싸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됩니다. 만약에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산이나 강에 버려야겠죠. 그렇지만 그는 마치 상품을 관리하듯이 시신을 다뤘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그가 과거 중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느냐라고 묻자 교묘하게 대답을 회피하면서 수사관들을 당혹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오원춘 사건에서 가장 끔찍하고 충격적이었던 대목 중 하나가 바로 생존 시 신체 훼손 여부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의학적 판단은 사실에 가깝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체 훼손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법의학적 소견이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뿐만이 아니라 다발성 자창, 즉 찌른 상처에 의한 과다출혈이 병행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행 당시에 오원춘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기절시킨 뒤에 이식이 완전히 끊기지 않았거나 가사 상태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체 훼손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출혈 흔적 등이 생존 상태에서의 훼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잔혹성을 근거로 오원춘에게 사형을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명시했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것이 아니라 살해하는 과정에서 시신을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다. 살아있는 상태에서 훼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물리적인 사실 자체는 부정이 되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이 몇몇의 괴담들은 범행의 잔인함이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중이 인육 거래나 조직 범죄 같은 목적을 대입해 이유를 찾으려 했던 심리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는 거죠.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인육 제공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이 판단은 뒤집히게 됩니다. 인육 시장의 실체가 증명되지 않았고 오원춘이 인육을 팔려 했다는 확실한 물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증거가 없으니 법적으로는 그냥 살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358개의 조각, 그리고 14개의 봉투, 4대의 핸드폰. 이 숫자들을 보고도 우리는 오원춘이 단순한 우발적인 살인마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우리는 왜 이 사건이 인재인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첫 공식 발표를 합니다. 피해자와의 통화는 1분 20초 만에 끊겼고 정보가 부족해서 위치 파악이 어려웠다라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이는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유가족과 언론의 끈질긴 추궁 끝에 드러난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제 통화 시간은 13분이었고요.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하는 소리, 그리고 오원춘이 들어와서 강제로 입을 틀어막는 소리, 심지어 테이프를 찍찍 뜯는 소리와 피해자의 신음소리가 7분 넘게 경찰청 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더 참담한 것은 녹취록에 담긴 경찰관들의 대화였습니다. 피해자가 생사의 갈림길에서 사투를 벌이는 와중에도 상황실 직원들은 서로 부부싸움 같은데 아는 사람한테 당하는 것 같다면서 상황을 지극히 주관적으로 낙관했습니다. 심지어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은 그냥 끊어버려 라는 식의 반응까지 보였습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해야 할 최전선이 오히려 구조의 문을 닫아버린 셈이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의 행적은 더 가관입니다. 위치 추적을 통해 범행 장소가 반경 수백 미터 이내로 좁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밤이 깊어서 문을 두드리기 곤란하다면서 수색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일부 대원들은 순찰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심지어 잠을 잤다는 정황까지 포착이 됐습니다. 아니, 불과 몇 미터 담장 너머에서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을 때 공권력은 절차와 편의 뒤에 숨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딸과 누이를 잃은 유가족들에게 돌아온 것은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니라 책임 회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아니, 경찰이 제 역할만 했어도 살 수 있었다는 당연한 울분이죠. 재판 과정에서 경찰 측 대리인들은 당시 수색은 최선을 다한 것이었으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라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유가족들은 법정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차가운 벽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약 1억 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치유될 수 있는 상처는 아니잖아요. 피해자의 남동생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누군가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모습이다. 당연하죠.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아버지는 화병과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의 일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범인은 교도소에서 새끼 밥을 처먹으면서 살아가고 있겠지만 피해자의 가족들은 평생 그날 밤의 비명이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 사건으로 당시 조현호 경찰청장이 사퇴를 했고요. 112 신고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도 이루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경찰서 단위로 운영되던 신고 접수 시스템을 시도지방경찰청 단위의 종합상황실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자의 목소리 톤, 주변 소음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긴급도를 분류하는 코드 시스템도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 시에 경찰이 영장 없이도 타인의 주거지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현장 판단 권한이 실질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긴급 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소방당국이 통신사에 요청을 해서 피해자의 GPS 위치나 와이파이 접속 지점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가 간소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자체별로 CCTV 설치 대수를 대폭 늘리고 스마트폰 앱을 통한 안심 기가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원춘이 불법 체류자 신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의 신원 확인과 행적 추적이 어려웠던 점이 문제로 지적이 됐었어요. 그래서 2004년에 폐지되었던 입국 외국인 지문 및 얼굴 확인 제도가 이 사건 이후에 전면 재도입되었습니다. 입국 시 모든 외국인의 생체 정보를 수집을 해서 범죄 발생 시 즉각 대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방범 순찰이 강화되었고요. 외국인 범죄 전담팀의 인력과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심 사형 판결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되자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크게 달했어요. 인육거래 의혹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형된 것에 대해서 범죄의 잔혹성만으로도 사형이 마땅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동안 잠잠하던 사행 집행 재개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이나 법안보다 중요한 것은 현장의 판단력이 아닐까요? 지금의 시스템은 과연 제2의 오원춘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시스템은 진화를 했지만 이 사건은 그 대가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지금도 치안행정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실책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새끼는 현재 경북 북부 제1교도소, 구 청송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피해자가 마지막 순간까지 믿었던 국가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어요. 곽 씨가 그 차가운 방에서 기다렸을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이 사건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의 판결과 당시 경찰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오늘 이야기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